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기본 역학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미 배우고 또 살펴보신 것처럼 디스크의 기본 구조, 크게 수핵과 섬유준이라는 이 부분과 그에 따르는 기능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학교 수준이라면 이제는 이 영상을 계기로 학교 수준에서 더 넘어서서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본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이 아는 기본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 수준에서 아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스크의 기본 구조에서 특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완충작용일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한 세그먼트를 이루는 두 개의 뼈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 사이에서의 압력을 어떻게 잘 흡수하고 그 압력을 분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허리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디스크 건강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충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완충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조금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이렇게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압력을 받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래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 서 있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오래 걷는다든지 이렇게 앞에 장시간이라는 상황이 붙으면 디스크의 압력은 계속해서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수핵이라면 이렇게 상하로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수핵이 골고루 그 압력을 분산해서 우리 인체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주고 디스크에 대한 어떤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후방 쪽에 나오는 신경에 대한 보호작용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요, 수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안에 물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이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압력이 실린다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그건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디스크 수액 내에서의 물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엔드플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뼈에 붙어 있는 종판인데요. 마치 이 종판은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스펀지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엔드플레이트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공간이 있어요. 이걸 다공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만큼 공간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새 스펀지를 물에 넣고 쫙 그 물에서 빼면 스펀지가 물을 흠뻑 먹죠. 하지만 반대로요, 오래된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 사이에 먼지도 많이 끼고요, 또 오래되어서 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엔드플레이트도 스펀지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수분이 엔드플레이트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고 이 압력이 해소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분산되었던 압력이 다시 안으로 모이게 되면서 그 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판이 건강해야 디스크 내의 수분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디스코제닉 페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스코제닉 페인. 말 그대로 디스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 통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디스코제닉 페인 하면 우리가 어디 손상을 먼저 떠올리기 쉽냐면 이렇게 에눌루스 파이버의 열상, 이런 테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오래된 잘못된 자세나
혹은 무거운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는 이런 어떤 과도한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엔드플레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스펀지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놀루스 파이버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엔드플레이트가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수분의 출입이 어떻게 될까요? 지장을 받게 되죠. 수분이 압력을 받아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작용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액 내의 물 함유량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엔드플레이트에 더해서 이 수액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수분 친화력을 가진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안 놔주는 거죠. 난 물하고 친해. 너하고 헤어지기 싫어. 라고 하면서 물을 머금고 있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종판 손상이 시작되면서 이 수액 자체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건 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단백질의 함유량도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물질, 수분과 또 수분 친화적인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이 수액 내의 물 함유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과 관련해서 이게 잘 생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수액 내로 잘 침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드플레이트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엔드플레이트가 손상되면서 수액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이 물질이 많이 합성이 돼요. 그런데 이걸 합성을 저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증 유발 물질이죠. 이 통증 유발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증 유발 물질이 경고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경고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이게 조절이 돼야 돼요. 경보기를 이제 꺼야죠.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약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건강한 환자라면 더욱더 좀 약을 먹어서 이 통증이 잘 조절되어야 수분의 함량을 보호하는 물질인 프로테오글리칸이 잘 합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엔드플레이트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염증도 잘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바로 이 콜라겐 섬유의 슬라이딩이라는 부분입니다. 콜라겐 피브릴 슬라이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부피가 줄어들고 이렇게 외측으로 디스크가 돌출하게 되죠. 그리고 거꾸로요. 상하로 눌리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견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상하로 당겨지는 힘이 적용이 될 때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슬라이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애놀루스 파이버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섬유들이 이렇게 교차해 있으면서 미끄러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서로 가까운 쪽으로 모이게 되면 벌징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멀어지는 쪽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나면 결국엔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슬라이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국엔 윤활 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윤활 작용. 그러면 이 윤활유 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액에 들어있는 수분입니다. 수분이 이 디스크 장력 혹은 디스크의 압박력에 대응해서 수분이 적절하게 애놀루스 파이버에 공급됨에 따라서 슬라이딩이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갑작스러운 압력이나 지속적인 압력에 점차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슬라이딩이 일어난다고 해서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신속한 속도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슬라이딩이 일어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켄지 엑서사이즈를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맥켄지에는 익스텐션만 있는 게 아니죠. 사이드 밴딩도 있고 어떨 땐 포워드 플렉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을 적용하든지 슬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일어나려면 적절한 시간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홀드 타임이 적용이 되어야만 이 슬라이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몇 회의 익스텐션은 디스크의 유연성에 변화를 줄까요? 못 줄까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 내의 움직임은 디스크의 유연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콜라겐 피브릴의 슬라이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신속하게 반응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허리 치료를 하면서 맥켄지 메서드를 쓰실 때는 이 점을 유의해서 익스텐션 포스처를 취한다면 홀드 타임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에놀루스 파이버라는 개념과 수액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도 있겠죠. 자, 이제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바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츠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아담츠, ADAMTS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단백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허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요, 수리 기사와 같습니다. 혹은 관리인과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조금 가지치기처럼 없애주고 또 새로 이렇게 난 것들은 좀 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그거를 막고 있다라면 또 치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죠. 엔드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펀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압력에 취약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압력을 받다 보면 분명히 리페어가 필요하죠.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츠 단백질, 여러 가지 넘버링으로 되어 있는 이 아담츠 단백질이 고장난 곳은 수리해 주고요. 또 새로 필요하면 이렇게 새싹이 길터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놨는데요. 정원의 식물들이 오래 되거나 시들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기가 힘든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래되고 낡은 부분들을 잘라내주고 정원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이 아담츠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디스크나 또 이 쿠션 역할을 하는 이 디스크가 낡게 되면 이 아담츠 단백질이 등장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거죠.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을 너무 많이 잘라내면 어떻게 할까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담츠 단백질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디스크의 판이 에놀루스 파이버가 얇아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아담츠 단백질이 정상보다 수치가 떨어진다면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불필요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이 적절하게 우리 디스크 내부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적절한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자세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분명히 디스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마치 레고의 장난감처럼 90도, 90도, 90도 이런 식으로 앉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근육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편안한 자세. 이게
정말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바른 자세라는 것을 정형화시키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약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시면 먼저 에눌루스 파이버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인 프로콜라겐 프로세싱을 일으키는 아담츠 2번, 3번, 14번 있습니다. 바로 이 단백질인데요. 이것은 프로콜라겐이라는 주 재료를 가지고 이제 콜라겐 섬유로 바꿔요. 그래서 에눌루스 파이버의 각 층들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사이사이가 오래돼가지고 이 층들 사이사이가 균열이 가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츠 단백질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침투하게 되면서 그런 층들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츠 7번과 12번이 있습니다. 콤프 프로세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수핵 속에 있는 콤프라는 단백질을 다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엔드플레이트를 통해서 수분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거나 혹은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드렸던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이런 단백질, 수액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잘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정한 어느 한 단백질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아담츠 단백질 중에 7번과 1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피브릴 어셈블리라는 또 현상이 있어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로 엔드플레이트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아주 작은 밧줄들을 다시 조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드플레이트가 사실 여긴 위에만 표현이 돼 있지만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엔드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압력의 수액을 잘 보호하고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엔드플레이트도 어떻게 돼요? 손상을 받게 되겠죠. 엔드플레이트 섬유들도 가닥은 아마 찢어지거나 아니면 묶어놨던 매듭이 풀리거나 비유적인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츠 단백질 중에 10번으로 명명되는 이 프로테인이 여기는 이제 수액 구조물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특히 엔드플레이트 속에 튼튼하게 다시 그런 구조물들이 서로 결합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조금씩 무언가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엔드플레이트와 누클레우스 폴포스 이 상단 부분은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핵 속 구조물이 튼튼하게 엮이도록 하는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엔드플레이트를 통해서 누클레우스 폴포스 안으로 수분이 들어가게 될 때 만약에 무언가 이 둘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언가 부족하거나 손상을 받게 된다면 수분이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브릴 어셈블리 현상이 이러한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GF-베타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 유발 인자인데 이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성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쉴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일만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장 유발 인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현상들이 있죠. 성장 유발 인자. 특히 에눌루스 파이버나 그 다음에 엔드플레이트가 손상이 될 때 통각 섬유들이 이렇게 겉부분에만 있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신경도 새로 생기고 신경이 새로 생기니까 혈관도 새로 생기고 이렇게 신생 조직들이 생기게 될 때 나타나는 물질이 이 성장 유발 인자입니다. 이 성장 유발 인자가 계속 공급이 되어줘야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 그리고 네오인너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성장 유발 인자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뭐가 나타나요? 통증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경고 신호를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쉴 때는 쉬어. 너무 과도하면 안 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아담츠 단백질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신호를 조절해서 누클레우스 폴포스가 너무 과하게 변하지 않도록 네오인너베이션에 의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입니다. 1번, 4번, 5번, 9번, 20번인데 이것은 쿠션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청소부 아저씨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그리칸, 턴오버, 버시칸, 펀오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어그리칸과 버시칸은 이 엔드플레이트와 같은 쿠션을 푹신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좀 너덜거리고
또 무언가 교체가 필요하고 하면 이게 잘라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들은 이러한 엔드플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싱싱한 재료들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치 단백질 1번 같은 경우요, 그리고 트롬보스포닌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청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 역시 다른 재료들도 이렇게 자르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할, 큰 건강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현상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디스크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조직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어떠세요? 디스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진 않나요? 단순히 자세만 잘 취하고 압력만 잘 분산시키면 디스크는 건강하겠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료사로서 어떤 약물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크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거나 또 MRI를 보면서 디스크 상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환자에게 우리의 치료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얼마나 좋을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통증 유발 물질은 프로테오글리칸과 같은 이러한 물질을 합성하는데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어그리칸이라는 물질들, 그리고 버시컨이라는 물질들도 합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드플레이트와 같은 수액을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쿠션들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통증 유발 물질은 반드시 어떻게 될 필요가 있다? 조절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무엇도 권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약도 권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 오래되신 환자분들이요, 60, 70대 환자분들은 사실 퇴행이라는, 노화라는 현상에 의해서 이 누클레우스 폴포스 안에 수액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떤 지금까지 살펴봤던 단백질에 의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쪼그라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쪼그라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연로하시거나 또 오래 이렇게 통증을 알아오시면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굳이 약을 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수액을 머금고 있는 그릇 자체가 커요. 그리고 보호해야 할 구조물들이 아직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끼면서 오래 쓰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운동과 함께 우리가 약도 이런 전문성 있는 지식을 가지고 권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피브릴 슬라이딩이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놀루스 파이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포워드 플렉션을 하거나 익스텐션을 했을 때 그 에놀루스 파이버가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거나 혹은 부피가 늘어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속하게 반응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서히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맥켄지 방법에서 플렉션을 쓰든 혹은 익스텐션을 쓰든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는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엑서사이즈를 할 때에도 혹은 맥켄지 방법을 할 때에도 서서히 진행하고 적절한 홀드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공장에서 고무 밴드를 막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고무 밴드를 한번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안 나 있으니까 얼마나 뻣뻣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당겼다 놓고 또 당겼다 놓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적절한 시간을 들여서 홀드 타임을 가져가서 쭉 늘리고 있다가 다시 놓고 또 다시 쭉 늘리고 있다가 다시 또 내려놓고, 이러한 방법도 적용해서 길을 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고무밴드가 유연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놀루스 파이버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척추 전체의 유연성을 단 몇 회 만의 움직임으로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홈 엑서사이즈를 알려주실 때에도 이러한 디스크의 성질을 잘 활용하셔서 처음부터 제로백처럼 가속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서히 예열해 가면서 운동을 서서히 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면 좋고요. 실제로 이것을 단순하게 환자분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의 그림을 사용해서 그리고 디스크의 성질을 전문성 있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환자분들도 그 중요성을 더 쉽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치료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대중들과 똑같은 눈높이라면 그건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 기본이라는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시죠. 우리가 테크닉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테크닉 속에 이러한 기본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더욱더 섬세하고 더욱더 디테일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조언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